2시가 넘은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날씨가 추운데 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대여섯 분 오시면 가장 좋겠다 싶었는데 딱 선생님들이 그 숫자를 적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뭐 하여튼 분에 넘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한 번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개관식 날 사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날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지 해서 그냥 일단 송구스러운 마음을 좀 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사진의 관점,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그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도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극히 저의 사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가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치고 개성이 나름대로 다 있고 그 관점이 없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양재문이라는 사진가가 오랫동안 평생 사진을 해오면서 느꼈던 감정의 소휘다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강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어도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긴장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적당한 긴장감이 있을 때가 오히려 제가 더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좀 풀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한 영상인데요. 1994년도에 발표했던 작품들입니다. 저의 이제 시작이
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안을 준비해 온 것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양재문이라고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인 이런 게 있어서 제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추모의 이 마음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분 글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제 말씀들은 하나의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러나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당히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무명인 시대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위로가 되고 했던 시절도 있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좀 어깨가 짓눌려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한테 갖는 제 마음이 가장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한국 사람이야 한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과연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일단 별개로 치고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상당히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힘들게 젊은 날을 지냈습니다. 30대 정도 됐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부모님 이야기로 하면 누구나가 좀 안타까워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에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주 절망 어린 그런 생각으로 길을 걸으면서 찍었던 사진을 암실에서 현상을 해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제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어떤 사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사진에 적어도 다른 사람 사진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 사진에는 내 생각이 담기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종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이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지만 저 스스로한테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똑같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한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풀어내기 위한 전시가
필리핀 여행이라는 전시입니다. 그때 사진이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잠시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작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과연 사진이라는 개체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찰나의 순간이 멈춰진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잘랐을 때 과연 멈춰진 것이 있을까? 저는 멈춰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연못 한가운데다 풍덩 던졌을 때 그것이 파문이 돼서 쫙 가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진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찰칵 찍게 되겠죠. 국내에서도 유명한 사진가들의 작품이 떠오르실 겁니다. 수면에 쫙 파문이 되는 사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고, 왜 이게 던져졌지? 던져진 순간의 전후는 뭐지? 사진이지만 뒤안마이클은 7장, 8장, 10장, 20장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수를 가지고 시퀀스, 즉 연속적인 동작들을 표현을 해냈는데 나는 한 장에다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전후에 최소한의 마음의 0.1초라도 또는 0.5초라도 전후의 동작을 한 장에 표현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처음 이런 사진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더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좀 시간을 좀 길어질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들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시작은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앞을 못 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우리 비장애인의 경우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바르게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르다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 과연 남도 옳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선생님들이 보이거든요. 이 순간에 선생님들이 보는 건 제가 보이고 어설픈 제 이런 강의가 보일 것이고, 옆에서 보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시고, 누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저는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바르게 생각해서 본 것을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안다라는 것 또한 이해가 아니라 그래가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편적으로 하얀 백지를 보통 날개를 이렇게 표식을 하죠. 날개가, 하얀 백지 위에 날개가 2개 있는 까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얀 백지는 아무리 가벼운 백지라도 날개가 하나 있다면 날을 수 있을 것인가? 꼬꾸라지겠죠. 날개가 하나 더 있어서 날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은 이 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끈기도 별로 없고 일상생활에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돌을 닦는다는 것은 좋은 습을 가지는 것이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오면서도 아까 그 한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흑백 사진을 그렇게 찍었을 때 한 장은 쉬웠어요. 근데 그게 10장, 20장, 30장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얻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을 찍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그분의 사진을 가끔 찍고 있지만 그 무용소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환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부산 해운대 가서 며칠 바다를 보면서 그 여인을 잊고 온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물을 표현하지만 저의 근본적인 생각은 바르게 보는 마음을 실행을 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들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업인데 사진은 저는 빛으로 이제 대부분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준 스님이 저한테 써주신 글귀 하나가 신광이라는 것이었어요. 제 사진을 보면서 상당히 분에 넘치는 말이었죠. 신명스러운 빛이다. 네. 저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말 그대로, 뜻 그대로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빗그림이고 이 빗그림이면서 이게 일반적인 그림과 빗그림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과 빗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림은 생각하는 바를 물체가 됐던 페인트가 됐던 뭔가를 더하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사진은 빛을 지워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세월이라는 빛이 더해져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은 빛을 지워내는 작업입니다. 빛으로 사진을 찍는데 왜 지워내지? 그거는 제 사진 어디에도 전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의 경우에도 계속 머물러 있었던 순간은 색과 명암이 살아있지만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은 빛이 지워낸 흔적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앞뒤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그 이해의 소지가 다른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비워내는 작업, 제 작업에는 빛을 빼내는 작업이 있고 빛을 더하는 작업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빛 전공 시리즈는 빛으로 인해서 지워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빛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만물을 변하게 하는 것이 순환의 이치가 아닐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진실을 베끼는 것이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사물을 생각하고 진단하는 것이다. 내가 해석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름다움이 좋습니다. 아름다움 누구나가 좋죠.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해오면서 초기에 느꼈던 걸 보면은 너무 완벽한 것, 그리고 너무 이쁜 것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하는 내 스스로의 돌아봄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스님들 얘기를 제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스님 친구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뭐 불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늦은 야밤 시간에 이제 다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나 이 스님 나 이런 사진 찍고 싶었더니 그러려는 마음마저 버리게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개를 믹스를 했어요. 나는 나를 잘 볼 수 없는 소인배구나. 나는 나를 볼 수 없구나. 나를 보려고 마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스스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호흡인데 들숨과 날숨으로 사실은 우리 생명체가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사진 얘기 들어왔는데 무슨 지가 철학자도 아닌데 뭔 잡소리를 많이 하는 거리 생각하죠. 제 생각에 근원이 무엇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셔터 속도가 어떻고 졸개가 이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익혀지는 아주 기본적인 발걸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무여라는 말을 제가 즐겨 쓰게 되고 동방대학원의 이영철 총장이 내가 이런 그러면 양 작가님은 무여네 무여. 그래서 무여라는 말을 즐겨 쓰고 한때는 호처럼 그렇게 썼었어요. 요즘은 여여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됩니다. 여여. 그래서 나는 없는 것 같다. 내 사진에는 없는 것 같은 형상이 그것은 상당한 강한 부정이라는 거죠.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유여와 같은 말이라고 많은 선지각인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여라는 말을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한 사진인지 이게 작품 사진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미원에서 아주 옛날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꽃사진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도 좋지만 어딘가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나를 포함시키고 싶어요. 내 생각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예요. 그냥 앞에 있는 허브꽃을 치우고 찍은 것과 안 치우고 찍은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은 저는 별 관심이 없고 제가 하는 작업들을 포토샵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100% 리얼입니다. 찍은 그대로의 형태고 밝기를 조정하는 정도예요. 저는 이런 생각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가면 그 아이들이 그림을 많이 벽화 같은 걸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처럼 저의 시각적인 사진적인 시각 언어는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제 생각을 더하는 것.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사진은 구성이라는 말보다 프레이밍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저는 동조합니다. 이건 서울대 교수 그분의 이름은 제가 이제 이름이 이렇게 그분의 그 조각 작품인데 3장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작품이고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우리 사진가들한테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뭐냐? 찍을 때 약간 앉아서 찍고
내려 찍고 올려 찍고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다르죠. 그래서 A는 무엇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쉽게 한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치를 알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단월이 아니고 이렇게 이거 좀 잘못 썼다. 어쨌든 달의 모양이 이렇게 초승달도 있을 것이고 반달도 있을 것이고 둥근 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달의 원형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약간 변하겠죠. 달은 둥근 것이죠. 그럼 내가 이쪽에서 볼 때는 초승달이요, 저쪽에서 볼 때는 반달이요, 이쪽에서는 뭐 금음달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는 그 사물에 가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면, 비록 사진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비록 사진이 있는 그대로 너무 국민학생이 찍은 것처럼 뻔한 사진일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 사진 또한 마찬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경복궁에서 촬영 실습을 마치고 이렇게 길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그림자가 길바닥에 누웠어요. 이 가을빛입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의자 하나 앉으시면 되죠. 의자 있어요. 들어오세요. 제 그림자가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 아까 꽃사진이나 아이들 그 홍대 앞에서의 그런 그 회화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처럼 제 그림자를 세우고 싶었어요. 세우고 싶었어요. 콜림버스의 달걀 세우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이치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밝은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밝은 차가 지나가서 제 그림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그림자를 찍었어. 아니야.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사진에 대한 관점은 내 사진에 늘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찍은 의지와 나의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저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사진의 특징입니다. 정말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저는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명동성당에 가면은 저 세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례명이 노엘입니다. 그 기도하는 이 상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상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상을 정말 미세한 차이를 주어봤습니다. 하나씩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분명히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 이 상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느낌을 사진에다 부여하는 과정에서 꼭 어떤 주변의 사물을 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걷는 것과 한잔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의 차이 정도도 엄청난 차이는 존재하더라. 이것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춤 작업을 하면서 꽃 작업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낙화된 꽃잎을 하나 이게 병이 꼽아놨더니 양재동에서 사서 이렇게 난 꽃을 꺾어서 꼽아놨는데 한 입이 탁 떨어졌어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뺄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도대체 뺄셈이 뭐지? 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뺄셈이라는 건 적게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노하우 아닌 비법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법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아까 제가 보고 바른 마음, 바르게 보는 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습화하고 자기화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물을 볼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먼저 본질을 파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조금 전에 요 화면을 빼고 요거만 던져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는 거죠. 정말 이럴 때의 해석은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여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의 여지를, 자유의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의도와 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래를 해서 공표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어떤 분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몫은 아닌 거죠. 작가로서의 몫은 작업을 해서 공표하는 순간 자기의 몫이 아니라 대중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강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럼 실습 같은 걸 하는데, 한 번은 이 베어스 가든이라고 기억해요.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니까 저는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실습을 가면은 학생들보다 제가 더 사진을 저는 더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런데 쭉 보니까 같은 장소를 매번 가다 보면 찍기가 싫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물속에 있는 색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 할까 말까 보다는 저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덤벙대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작년에는 다리도 부러지고 재작년에는 팔도 부러지고 했지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저는 겉으로는 얌전하게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덤벙덤벙 되는 편이에요. 시작을 하면은 얻어지는 게 있더라. 저는 금광을 캐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렸을 때 제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은 상당히 아주 성실한 편이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그래서 할까 말까가 아니라 저는 쭉 해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발리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보라카이에서 아주 멋진 해변을 찍어내야 할 프로젝트를 돌아가신 홍순태 선생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찍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 찍고 발리에 넘어왔어요. 발리에 넘어와서 근데 어느 호텔 앞에 가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석양을 찍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석양을 찍었는데, 근데 어느 호텔의 레스토랑 안으로, 야유지만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진이 아니라 원하는 그 프로젝트 사진을 완성을 했지만, 그런데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갈 때는 돈을 지불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시 발리를 오느니 차라리 그냥 돈을 지불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너스입니다. 생각지 않은 보너스. 그래서 아까 그 물고기와 거의 비슷하죠. 그 제가 찍는 사진의 스타일이라는 건 아까 내 생각 더하기와 그 다음에 그냥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찍는다. 찍다 보면은 걸리더라. 그래서 뭐 무대포 같은데 안 오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탄불에 갔을 때예요.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도시인데 이스탄불에서 이게 출장을 갔는데 제가 출장을 간 목적은 이 카메라로 찍으면 컬러풀하고 잘 나오는 사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컬러를 찾아다 보니까 저 멀리 이렇게 보라 뭐 여러 가지 무지개색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게 학교더라고요. 이 학부형들이 우리나라처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교문 창설 앞에다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이 학생 하나가 딱 나왔어요. 와, 고맙죠. 그래서 만들었던 사진이 이런 사진들입니다. 지금 저는 같은 이야기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인 것인데요. 호주에 갔을 때예요. 목장에서 소떼들이 있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는데 이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3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면 전 찍겠어요? 다른 목장으로 가겠어요? 찍습니다. 찍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진을 한 장에다가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심이 있어요. 아마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한 장에다가 이렇게 2가지 장면을 넣어서 안 된다는 법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얘 소도요, 셔터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소떼가 막 몰려옵니다, 저한테. 무지 무섭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사진을 찍는데, 물론 그 사파리 차 안에서 찍지만 코끼리떼가 막 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하면 뭐 차 같은 건 날라버리니까요. 근데 제가 주춤하니까 얘들도 주춤해요. 그래서 이랬던 장면을 이렇게라도 찍을 수가 있었죠. 시작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순간이 올 것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이때만 해도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재주를 잠깐이라도 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 호주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대개 우리 사막 보면은 사진 찍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이렇게 언덕지고 뭐 그림자지고 이런 거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출장까지 같이 출사 가고. 근데 저 심사하러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하면 그런 거는 잘 안 뽑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죠. 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아우라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막에 바람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동원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한테 제가 사막에 바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냥 얌전한 사진밖에 없어라고 찍으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좋아할 것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바람은 제가 돈 주고 산 바람입니다. 헬리콥터를 띄워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카메라로 사막에서 찍으면 안 돼요. 왜? 먼지가 다 들어가서 카메라 버리고. 이거는 제 카메라가 아니라 회사의 베타 카메라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쓸 수 있었죠. 때로는 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필요하더라. 이 경우는 빅토리아 폭포에서 헬리콥터 문짝 떼고 안전벨트 메고 사실은 찍은 겁니다. 이 폭포 깊이만 90m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껴진 것들, 이것도 우리 뭐 야수 근데 대부분이 내가 진짜 가서 보니까요. 이 말을 여기 공개라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이 나오려다 좀 참았는데 각본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이 토지가 무지 넓지만 얘들이 있는 장소, 얘들이 가는 나무 사자가 잠자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막 그거를 아주 스릴 있게 안내하는 사람들은 자, 우연 또한 준비된 자의 몫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호주에서 같이 일했던 스텝을 제가 기념사진 찍어주려고 얘가 와서 찍힌 것이지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실도. 사실은 어떤 사진보다도 이 사진을 가장 제 인생의 아주 모토라 그럴까, 이스탄불은 해저 터널이 많은데 터널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 앞을로 보시는 분들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엑스트라 분들이 제가 돈을 지불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그 아마추어로서 내 취미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진이니까요. 돈 한다면 엄청난 돈이지만 어려웠을 텐데 이 사진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진의 제 인생, 제 2의 인생을 저는 살게 됩니다. 뭐냐면 이전까지는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줄 알았어요. 건방지게. 그리고 신이 나한테 이런 재주를 잠시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강의도 그래서 해왔었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밤에 본 순간, 그날 밤에 본 순간 그 싸그리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아까 그 호주에서의 소사진도, 아까 저 길거리에서 경복궁에서 차가 지나간 것도, 허브꽃이 앞에 있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거기에 있어줬고 내 사진 안으로 들어와 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요 많은 상황, 이분이 제 사진 안으로 들어와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그게 사물이든 생물이든 대화하는 습관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관점이 두 번째 변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고맙고라고 제가 인사를 했죠. 아까 늦게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이 사진 영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뭐가 잘났다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가 아니라 피사체가 먼저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뒤에는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지나는 세월을 지나면서 빛에 대해서 탐구했던 사진들이 쫙 단계별로 전시를 많이 했으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제가 앞으로 갔다 밖으로 온 이유는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이제 비천몽 시리즈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프리 어게인이라는 사진전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 이때가 정확히 환갑이었는데요. 버리자. 사진 선생? 그래, 너 사진 선생 오래 했어. 체면? 그래. 뭐 사진 선생이 전시로 오면 이뤄야 돼.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거 버리자. 다 버리자. 라고 해서 이 전시 제목을 프리 어게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프리 어게인으로 해서 그때는 레코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발표하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마 체면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던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부끄러운 사진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천몽 사진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비천몽 사진. 비천몽 사진을 하니까 이때의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그 자리 요 앞에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생각을 지녔냐면, 어머니한테 너무 큰 죄를 졌다. 가장 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다. 그 어떤 한스러움, 그리고 꿈을 꾸면은 어머니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면은. 그러면 깨고 나서 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정신이 좀 이렇게 너무 발전돼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미음 이렇게 무슨 여자라 이렇게 불렀죠. 집에 가면 어머니는 집에 벼있고 그런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무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연 어머니는 내가 힘든 이런 삶을 사는 걸 원하실까? 그냥 그걸 좀 극복해가고 이겨나가면서 좀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해서 흑백 사진 위주의 여기 자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위주의 사진을 하다가 컬러로 사진을 바꾸면서 풀빛 여행 사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홍보 자료를 돌려도 쳐다도 안 보던 방송국에서 와서 막 취재를 하지 신문에서 오지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느꼈던 그 소외감, 외로움, 고독감이 사람인지라 상당히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위로를 받다 보니까 비로소 저 혼자만 보고 저 혼자 안에서 힘들었던 시간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 작업을 하면서 우리 분무를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택권무라는 것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힘찬 기상도 있고, 이런 찍을 수 있는 기도 만들어지고, 비로소 이제 옆을 보게 되니까 나눔의 생각도 되게 되고 해서 이런 아리랑 시리즈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제가 좀 머리가 좀 명석하다면 이런 걸 한눈에 꿰뚫어 보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간혹
자주 쓰는 건데, 제가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목표라면 선생님들은 잘 보이는데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고독하고 이런 한스러운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군무가 보이고, 군무를 해보니까 집단이 모이면은 뭐가 되지? 나라. 하나의 종족이 많이 보이면 나라가 생기죠. 그럼 나라에서 백성을 위하는 춤들이 뭐 있었지? 궁중에서. 그래서 처용이 보이고, 처용을 작업을 해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관점을 보니까 높은 데 가면 내려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소리와 춤이 뭐지? 농악이 보이고. 그래서 제 과정은 고독한, 그리고 우리, 그리고 나라, 그리고 민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춤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통 춤이요. 제 서양 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맨 처음 막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한스러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앙, 그것을 막 이겨내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신명으로 풀어내는 단계가 나와요. 클라이막스가. 그리고 나서 평화를 얻는, 이게 한 춤에 들어있는, 춤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레파토리. 살풀이도 그렇고 태평무도 그렇고 거의 모든 춤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춤 작업을 한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제가 살아온 역사와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죠. 제가 어쨌든 만 70년을 살아버렸으니 나이를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7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들어보면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 개혁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유해지고 정신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벌어놓은 거 어떤 사람들이 다 망쳐먹고 뭐 이런 과정이 쭉 나레이션 되듯이, 저는 이 춤 작업을 통해서 이 전통 춤을 가지고 작업한 것을 쭉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거의 일맥상통해지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을 전통 춤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쓰는 서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코리안 오디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시각이고 저만의 오디세이지 전체적인 오디세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이 처형은 제가 아까 얘기한 아리랑 판타지 다음에 작업으로 이제 지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처형은 오방처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헌강대왕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데 세종대왕 때 와서 오방처형 5사람이 추는 춤으로 변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만 추는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말연시에 나라의 거국강령과 그 다음에 안 좋은 기운 아껴두는 물러가라 좋은 기운, 이게 2발이 4발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통설이 아닙니다. 2발이 4발 이야기는 정상적인 삶이 안 좋은 기운, 질병이라든가 역병을 뜻한다는 설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벽사진경의 의미를 가진 이 처용을 훈민정음이 세종 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나르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르샤는 뭐냐면 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처용이 날다 해서 처용 나르샤라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마침 여기가 이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습에는 지신받기라는 그런 동네마다의 지역마다의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같이 지금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 홍, 황, 흑백 어디를 봐도 5명이 존재할 때는 청, 홍, 황, 흑백, 청, 홍, 황, 흑백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태극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돌면서 춤을 춥니다. 태극 오행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다만 저도 이제 전통 춤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춤은 3갈래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민속적인 것, 이 무속도 민속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기방, 권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궁중. 그래서 이 3가지의 춤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무대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춤들을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작업을 제가 하면서 전통적인 것을 작업하는 사람은 많이 외롭다. 왜냐? 좋아하고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국악이라고 하는데요. 국악이라면은 맨 처음에 이런 음악이 저는 국악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돌릴게요. 이게 수제천이라는 궁중음악인데요.
어, 저조차도 이 전통적인 걸 작업하는 저조차도 이런 음악만 국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국악이 그게 아니라 전통 춤, 소리, 민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국이 나라국이고요. 악자가 풍류악이더만요. 풍류악.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류를 국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폭넓은데 국악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여담이지만 가보면 공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맨날 그 밥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 그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보고 외부 사람이 보지는 않습니다. 참 상당히 좀 보기가 민망한 것인데 저도 사실은 이런 작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초청 전시도 하고 있는데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벌써 지나고 시계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제 작업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쉬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니까요. 단계별로 이렇게 쭉 단계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작업이 끝난 뒤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애썼다. 꽃잎이 춤을 추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나비 되어 춤을 춘다라는 생각으로 화전봉이라는 작업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이제 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민요 중에 사철과 끝물에 되게 끝물에 어떤 게 아니 놀고서 뭐 하여튼 놀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풍류라는 전시를 딱 1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그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그 사진의 레파토리가 대충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지난했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는 제가 싹 건너뛰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어느 정도는 제가 마무리를 1차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이야기로 2차적인 것을 풀도록 바쁘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 작업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후련하다라는 생각을 작년에 가졌어요. 풍류하고 나서. 그런데 그저 현대미술관장 하셨던 그 영관장이 작년에 나 저 영관장님 나에게 지금은 저 현대 관장이 다른 분이지만 풍류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아니 아무나 쓰지 않는데 그 영관장이 그래.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하고 이제 다리를 다치는 사람인데 바람을 못 만났는데요. 그만큼 풍류라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인데 공교롭게도 그 풍류라는 작업을 하고 나서 발이 툭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발이 부러지기 직전에 그 전주에 그 완주에 가면 아원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아원고택에서 사실은 또 1년간 전시를 했는데요. 지난해 무슨 전시했냐면 다랑아리. 뭐 다랑아리는 뭐 우리나라 유명한 사진가가 찍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작업한 거는 이수남이라는 그 다랑아리 작가, 영국 왕실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다음 이인남 씨는 그 다랑아리를 가지고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저는 그 다랑아리를 가지고 사진 작업을 해서 작년에 전시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다리가 다쳤는데 그 와중에 잠깐 찍고 그 찍는 바람에 다리가 더 벌어져가지고 못을 안 박아도 되는 걸 못까지 박고 그게 작년에 지내고 이제 올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영화 관람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보면은 아주 뭐 외국 영화라든가 우리나라 영화를 봤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전통 춤을 구경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민요 감상을 한 국악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우리 민속적인 것, 춤적인 것, 우리 소리적인 것 속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진 한이 결국은 이것으로 풀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스스로 위안을 삼아보죠.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마치고 선생님들한테 참석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쉬셨다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이 벌써 가버렸어요. 너무 빨리 갔는데.